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할 즈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이 아마 제출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올해 4월에 김민석이라고 하는 강서구의 무소속 의원이 아마 국민의힘이 전신이겠죠. 이 임 기자를 개인정보법 유출로 고발해버립니다. 갑자기 1년 있다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뉴스룸, 이 기자가 출입하고 앉아있는 그 국회 사무실의 자리, 기자의 차, 기자의 집, 모든 것을 다 탈탈탈탈 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국 압수수색하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방송국 노조가 막아야 되니까 이거 채널A 때는 왜 가만히 있더니 MBC는 막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나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혹은 바이든 날리만 했기 때문에 보복 수사하고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나는 그런 사적인 감정 추호도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경찰에 물어보셔 제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 야 이거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이러면 대한민국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네. 고발인과 피고발인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이걸 누가 그러면 시켰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 거는 1년 지나도 안 부르고 어떤 사람 거는 사흘 만에 불러서 한다. 이거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맞지. 그러나 제도상 어쩔 수 없다. 누군가 시도를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권력을 본인이 사유했다는 것은 수도 없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려면 무조건 고소고발이야. 야 조사받아. 압수수색해.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제어가 돼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것 아니에요? 국민이 억울한 일 생기면 같이 좀 이렇게 좀 그 하소연도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자고 다 쓰는데 자기가 권한 가졌다고 내 혼자 다 쓰겠다. 이것이야말로 탄핵 사유고 이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권이 권력 이용해서 권한 남용하면 그래가 기소하고 수사하면 그게 깡패다.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네. 깡패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깡패 짓을 하는데 아무런 잘못도 못 느끼고 내 권한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광덕 의원 건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조민이 그래 생활기록부 다 유출하고 공개한 거는 고소고발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래 믿느냐? 나는 선택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님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뭔가 재판이 있을 때 피고인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실제적으로 저는 검사보다 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민간인 판사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개인정보를 하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악질적인 행위 막 이러면서 막 본인이 미리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조차 안 하고 조사하는 과정인데 왜 본인이 미리 딱 판단을 벌써 해버리냐고요. 그 인터뷰에서. 그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사적으로도 지난번에 더탐 사건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집에 와서 취재하려고 온 똑똑거리는 것 같고 압수수색을 10번인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오는 것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못 견디는 사람 같아. 못 견디는 사람. 부르르 떤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좀 이게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누구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평하게 최대한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의 기본 원칙인데 그런 것들을 잘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건은 유독 영장도 엄청나게 쉽게 나오고 범위도 엄청나게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당한 MBC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보고 이것만 있는 건 줄 아시죠? 아닙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 집에 벌써 2번이나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집에 2번이나 들어왔었고 내 집에서 이것저것 다 뒤져서 가져갈 건 다 가져갔습니다. 속옷까지 만졌다며. 아우 진짜 불쾌하다. 그런 사람들인데 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 앞에 필요해요, 왔을 때는 무슨 뭐 영장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가져가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하러 일단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 기자는 협조를 하는 거죠. 예. 이 검사하고 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게다가 MBC가 요즘 정권에 못 보였다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협조해줘라는 게 지침이래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겠죠. 자기 집에 2번이나 찾아와서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임의 제출하라고 그렇게 막 으름장 놓으니까. 그랬으면 어쨌든 줬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강제적인 집행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조민 씨 얘기 잠깐 했지만 조민 씨와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거기다 짜장면까지 시켜 먹어가면서 네, 했었잖아요. 그 학생의 어렸을 때 일기까지 다 가져가고. 그랬을 때 그 민폐 끼치면서 압수수색했던 그 사람들, 조민 씨는 사실 자기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 당한 사람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얘기되는 주광덕 지금 현재 남양주 시장이죠. 그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했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수사 자체를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피의자가 정확하게 지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유출한 사람, 그 검찰로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피의자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법적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수사 자체를 개시를 안 했어요. 특정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만 네. 예를 들면 주광덕 의원이 그걸 들고서 발표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광덕 의원이 그거를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주워서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 넘겨줬을 거잖아요. 원래 제대로 수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다 뒤지거나 그 다음에 CCTV를 뒤지거나 주광덕 의원의 집에 가가지고 누구랑 연락한 거 있는지 보거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압수수색이에요. 전부 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만 실제 주광덕 의원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아예 그거는 그 과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참고인 조사를 보류시켜 놓은 네, 상태. 아무것도 안 지금 하는 아예 거예요. 안 그러니까 하는 이거를 흘려준 사람인지 누군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수사를 하지 않겠다. 특정 안 하려고 일부러 안 하는 거지. 그래 이거 봐준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거랑 한동훈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말이 이거 안 너무 되지. 심하다는 거잖아요. 심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래 압수수색을 하면 통상적으로 법적 압수수색이 뭡니까? 수사의를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거기도 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무슨 내복 넣어놓은데도 그거 다 뒤집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야 딱 드러내놓고 너 모멸감 느끼고 너가 어떻게 압박을 받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정신적 고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너 겁먹고 하지 마. 이제 이런 것 같으면 저는 갑자기 80년대 생각이 나는 게 야, 이것들이 정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도 이따위로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 내가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공권력을 저렇게 남용할 만큼 지금 공직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억누르고 있는 거, 여기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따위 압수수색에 여러 명이 동원돼 가지고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하면서 그 수사해봐야 결과 나올 것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의 충견 노릇을 하고 경찰 그 석고대죄하면서 무슨 경찰국 신설 반대하고 그 경찰들 아니에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압수수색한 경찰들이 집에 와서도 이랬대요. 한동훈 장관님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자가 보통은 본인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보통 일을 하지 집에서 뭔가를 막 널브러뜨고 하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자료 같은 거는 기자들이 이른바 꿈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또 공유를 합니다. 같은 그래서 조원들. 꿈이라고 하는 게 같이 이렇게 하는 같이 다니는 그 멤버들인데 자기들끼리 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카톡 방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한 건 이번 겁죽이죠야. 니네 똑바로 해. 왜냐하면 여긴 MBC고 한동훈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검찰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네.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왜? 이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거다. 그럼 법원한테 말해야지. 법원도 보니까 니네가 잘못한 걸로 여겨지니까 발부했겠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니? 라고 얘기해요. 진짜 생각해보니 한동훈 장관이 자기 스스로 이제 모욕감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된 것에서 그렇죠. 감히 너희들이 왜 이래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점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장관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가져야 되는 일종의 짐 같은 게 있다고. 당연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공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것은 내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감내하고 웬만하면 이걸 문제 삼는 것, 한계가 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자의 운명과 숙명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걸 거꾸로 악용하는 것 같아. 내가 있는데 한계 걸렸지. 너희들 어떻게든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도 아무 말 안 하죠. 대통령 측근처럼 지가 행세하죠.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대서특별회가 한동훈이 마치 대한민국을 구국에 정말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도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더라도 다 나오죠. 밑에 있는 경찰들은 땅개처럼 다 움직이면서 그 시킨 일 다 하죠. 거기도 품격과 자존이 있을 텐데 그것도 지키지 않아요. 사람 인격 완전 못 오게. 이게 뭐냐고. 대한민국 지금 공권력 집단이 보여준 이 행태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게 맞느냐. 한동훈 진짜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죠. 자, 그러면은 언론사를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뭐 우리는 언론사지만 뭐 마이너리거니까 뭐 어쨌든. 언론사라고 하면 뭐 너무 거창하고 어찌됐든. 네,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한동훈 장관이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법성의 정도, 위법성의 정도하고 실제 그것을 빌미로 MBC니 뭐 어디면 정말 온갖 곳을 다 이렇게 해집고 영장을 남발하고 집행의 범위를 막 늘려놓는 이 상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좀 불리한 보도를 하면은 그거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좀 이제 제압을 해놓자 이런 아주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접근이죠. 사실 저는 한 장관이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가족들이 당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게 딱 고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이게 법원에 넘어가기 전까지 공개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내가 충격이 크고 이것이 좀 잘못됐고 이것은 진짜 우리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공직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용하게 해서 표시내지 않고 그대로 가서 자, 그 사안을 바로 잡아서 정정된 걸로.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거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까지 갔다거나 이런 정도 이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좀 맑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근데 당사자가 했던 피해를 그러니까 처한 고통은 내가 좀 미안하긴 하다. 이런 게 정상 아니에요. 원래 선비 정신,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문제를 지도자가 해결할 때는 조용하고 소리 소문 없이 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중계방송을 하고 그 중계방송의 수준도 워낙 떨어지는 데다가 거기에서 이제 직접 조사하는 경찰들이 보여준 행태도 결국에는 보여주면서 길들이겠다.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겁이 나긴 하지만 뭐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옛날에도 다 뭐 집도 절도 없이 싸웠는데 이제는 뭐 전면전 해가지고 뭐 지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으로서 진짜 자존심이 그냥 뭉개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할 때 주민이력 초본이나 등본 같은 걸 내는 거는 뭐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정말로 이 공직자가 뭐 위장 전출입은 안 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집과 관련해서 뭐 주소지 이전은 안 했는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주민으로 번호라든가 아주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 삭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 이거 유출돼도 됩니다. 이것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합니다라고 동의를 해줘요. 체크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것이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확인해주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전제하에 이걸 개인적으로 내가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고 기자들도 사실은 그 정보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사용하는 이 정보를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직 검증할 때 기자들한테 배포되는 그 동의서 받은 것 중에서 핵심 정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생년 정도는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 검증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 위장 전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이 자기 건지 아닌지 그렇죠. 다 이렇게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론한테 던져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인사 검증할 때 야 정보만 제대로 공개하면 대한민국 언론이 1000개가 넘는데 그거 다 찾아낸다. 이렇게 해서 취재 활동하는 것이죠. 그게 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렇게 또 악용하면 언론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런 윤리의식 없이 하는 언론이 어디 있느냐. 아니 그걸 우리가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거 가져가서 뭐 무슨 우리가 카드를 개설할 것도 아니고 불법 통장 만들 것도 아니고 기자가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검증하려고 그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인사검증에서 저도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보면 집도 굉장히 어머니가 싸게 사서 넘겼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슨 채권인가 무슨 세금 안 내려고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고 자동차 살 때, 네, 자동차, 와이프가 자동차 예. 살 때 외국 자동차 중고차 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불법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정보가 제공되는 거지. 그걸로 네네.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런 장관, 차관 이런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제공과 그것을 공개라고 하는 것은 난 그것이 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철저하게 공적인 겁니다. 공적인 것이고 그것은 기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강의 나갈 때 저 강사 속에서 이거 쓰잖아요. 그는 반드시 거기서 오는 게 개인정보 그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동의하죠. 그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다 어떤 사람인지 다 기본적인 건 알려지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전에 수원시장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갈 때 선관위에 처음까지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그간 잊어버리고 있던 이 대출 받은 것까지 내가 다 후배가 찾아갖고 와서 형 이거 국민은행 2천만 원 대출 받은 것도 이거 언제 받은 거야 이래서 야 이것도 아직도 있었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다 맞아요. 나오지만 맞아요. 이거는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숙명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언론사 뉴스룸에 해방 이후에 최초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은 바로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는 한동훈 네. 장관이 세게 나가는 거는 다음에 더 큰 꿈, 대선 꿈, 물론 이제 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 대선 꿈 이런 게 있는데 자기의 일체 허물을 갖다가 약간의 뭐 아까 나왔던 이야기대로 무슨 뭐 자동차 문제, 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하는데 세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차단하겠다. 왜 그러냐? 제 지역에 있는 후배 기자가 어떤 특정 기관에 8번을 자기가 고발을 당했대요. 한 번 할 때마다 자기가 제대로 기사 쓰면 또 고소하고 해갖고 막 이게 쌓인 게 한 10억 가까이 되더라는 거야. 물론 하나하나 다 이기긴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갖고 그 기관 기사를 못 쓰겠다. 그렇죠. 심리적 위축이 중요해요. 심리적 위축이 돼서 맞아요. 한겨레 신문에 있는 제 선배도 정말 기계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 고소를 당하니까 못 쓰겠다는 못 살지, 거야, 못 이게. 살지. 바로 맞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MBC 기자를 통해서 나머지 있는 모든 기자들한테 니들 까불면 다 이렇게 조질 거야.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마.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도 MBC 못 들어갔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JTBC도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요. 그런 것도 다 원래 가능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언론은 어떻게 딱 집어서 왜 못 그랬던 들어가게 해요? 거죠? 아니 보복이고 괴롭히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한번 딱 점 찍어주고 이짐이 아닙니까? 앞으로 너네도 이렇게 하면은 MBC처럼 돼라는 사인 준 거죠. 그게 사실상 드러난 게 전용기 안 태운 것부터가 시작이었잖아요. 시작이었는데 아직 네. 난 그건 이미 끝난 아직도 줄 안 알았다. 끝났어요.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네. 내가 JTBC는 왜 못 들어오게 하죠? JTBC 요즘에 얼마나 정권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JTBC는 그 정보도 많잖아요. 아마 검찰에 흘려준 정보도 많고. 근데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바로 국민들이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보복까지 한다. 네. 이런 거는 우리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 들었죠. 또 거기에 언론이 지금 이제 순지 또는 순응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출입처에는 누가 올 수 있다 없다, 어느 행사에는 너는 맞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언론 자유를 얼마나 후퇴시키느냐.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언론사도 너무하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않고요. 지금 대통령실에 실제로 대변인단 또는 대변인실 또는 대변인 관계자 아무도 지금 기자실로 내려오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출입 기자들한테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가 말을 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잘린대요. 어머나. 그 접촉 자체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접촉을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라도 만나잖아요. 부대변인 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체 못하도록. 만약 그렇게 해서 들키면 그대로 아웃. 아니, 이거는 말이 완전히- 되는 얘기예요? 저 전제 정치 아니야? 전제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언로가 막혀버렸는데 자 공급자 쪽에서 막았으면 제가 지금 언론을 욕하는 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언론사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아니든 어디 뭐 1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도대체 대통령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자체 취재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기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 놔두고 용산에 온 이유가 뭐예요? 국민과 더 자주 소통하고 청와대 돌려주겠다였잖아요. 네. 근데 국민과 저 소통하겠다는 그 약속 도대체 어디 갔으며 기자실을 그렇게 꽁꽁 싸매고 나면 국민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 직접 물을 수도 없고. 그럼 도어 스태핑도 안 해, 기자도 안 만나, 공식 브리핑도 없어. 그럼 결국 카더라 뉴스 말고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아니 그 뭐가 그렇게 거짓말이 많고 숨길 게 많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자신감.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많으면 제가 이럴까?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역사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그 박제가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해요. 네. 박제가가 누구예요? 초정 박제가 뭐 연안 박죠. 예, 제가 뭐 당연히 북학파. 예, 다산도 좋아하지만 이분들이 그 북학의 서문을 읽으면은 정말 응원합니다. 27살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글을 썼는지 저는 놀랄 일인데 박제가가 그렇게 글을 북학이라고 하는 저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청나라,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그 청나라가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갔을 때 마음껏 돌아다니게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니게. 그러니까 이것도 가서 보고 저것도 가서 보고 했는데 명나라 때는 말입니다. 네. 조선 사신들이 가면 객관에다 가두어두고 못 나가게 했어요. 왜요? 우리 한족들 문명국가, 그러니까 한족들은 더 자유롭게 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꽁꽁꽁꽁 가둬두고 자신감이 있는 오랑캐들, 우리가 저 새끼들 변발하고 저거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놈들 오랑캐라고 했는데 그 오랑캐들은 역으로 열려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그들의 문화가 오히려 명나라 때 문화보다 훨씬 더 발전했거든요. 자신감이 있으면 더 열어놓고 그래서 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전혀. 오늘 약간 폭로성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용도라는 말을 쓰는데 용산섬인데요. 실제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아 이게 대단히 좋은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정보를 유통시켰을 때 이것을 확대해서 긍정적으로 뿜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면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원래 본심과 다르게 다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고 최측근 몇 명이 있어요. 이들만 똘똘 뭉쳐서 믿고 있고 세상 어느 것도 믿지 않아요. 아무런 정보를 지금 집권 여당에도 주지 않아요. 또 이걸 유통을 잘못 시키잖아요. 네.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소수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잖아요.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대통령실을 이용해서 찍히지 않고 나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관심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더 좁혀지는 거예요. 이것들 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 먹지. 지금 한동훈이 지금 나타난 이 현상도 똑같아요. 자, 장관이 20몇 명이 있는 것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동훈, 하나 이상민 저렇게 9 비슷하게 되어 있고 네. 한동훈만 있는데 아무도 장관들 중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각해요. 총리도 정말 저렇게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여우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대안이 없대요. 말 안 듣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 이거 뭐 내 못 치겠는데? 내 계속 버티고 있지. 대통령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은 지시의 불이행과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병목 현상 같은 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좀 있으면 터질 수도 있겠네요. 터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미리 제가 폭로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제가 파이프라인들이 파이프 좋게 얘기하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대통령실이 저렇게 위축이 되는 거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겠다가 되는 그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것은 결국 자신감이 없다. 우리를 이용할 세력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오래 못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이 진짜 나오고.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말씀 좀 이따 하시는데 대구시에서도요. 대구 경북 신공항 비판 보도했다고 MBC 출입 못하게 네. 지금 막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 네,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5월달에 나온 일이에요. 네. 근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기분 나쁠 만한 정확한 보도를 하는 매체가 있으면 다 못 들어오게 한다는 아니 거예요. 왕조 국가에서도 안 했는데 연산군 제외하고는 왕조 국가에서도 그런 거 모르겠어요. 없었거든요. 대통령이 이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오케이 근데 해보지. 제가 이거는 우리 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간 건데 제가 어지간하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또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JTBC가 곧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할 거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렇게 아닙니다. 좋아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력들이 대통령실을 이용해서 뭔가 빼먹을 거만 빼먹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다 빼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의 탄생은 홍석현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홍석현 회장이 네, 그 네. 유명한 역술인 데려다가 인사동에서 그때 인사동에서 그래서 밤에 비 오는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즐거운 시간 나누고 그렇죠. 노래 부르는 거 참 거기서 좋아해. 그 역술가가 대통령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JTBC의 사실은 홍석현 회장, 중앙일보 이런 세력들 보수의 더 위에 상층의 우두머리들이죠. 나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예요. 논조가 다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먹어서 잊어버린 거야.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진짜 세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야, 취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저쪽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냥 꾹 참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석가탄신 부처님 오신 날에 취재를 금지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 하반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슬슬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